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토론 시간은 3시간 남짓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 회의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524명이 확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우리 국민에 가장 먼저 접종될 계획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FDA의 연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투약량에 따라 효과가 달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상임위 11개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강남 상구 아파트값이 60%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에도 강남 불패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떼가 출몰해 2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의 반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본회의 표결도 강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항해 야당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아직 표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까? 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10분 전쯤 속개됐습니다. 조금 전 공직선거법이 상정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는 4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예고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공수처는 정권 비리의 은폐처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정까지 혼자서 약 2시간가량 발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사흘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의 입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근조 리본을 단 채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 자정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모두 끝날 텐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당이 이미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라 오후 2시 개의 직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야당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루 만에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여당이 의도한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렇게 공수처법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5.18 특별법, 사회적 참사법, 경제 3법 등 쟁점 법안들은 오늘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긴박했던 오늘 국회 상황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위원석이 텅 비었고 명패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은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은 법안을 합의 없이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법사위가 지금 심사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1시간 만에 오늘 새벽 정무위 등을 통과한 31개 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착착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아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3시 열린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등 필리버스터 대상 3건 등을 제외한 5.18 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법 등 114개 법안이 4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무위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합의한 뒤 오늘 새벽 유지로 뒤집었고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특별 지시가 있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법안 상정과 처리가 다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공수처법 처리 순서를 뒤로 밀어둔 상황에 부수법안 표결이 먼저 이뤄지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참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연계돼서 지금 그 의결 절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을 비장단에 지금 전달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지금 막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개정 공수처법 통과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은 내친 김에 연내에 공수처 출범을 끝내겠다는 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가 내년이면 공수처로 모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공언한 대로 그리고 야당이 걱정하는 대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야당이 개정 공수처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조정린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 1항엔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총장도 포함됩니다.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받는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권도 갖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수사도 전부 공수처에서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수사,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도 공수처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것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 심어서 사건 빼앗아 오고.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자, 이제 국회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에 전화를 걸어서 갑질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정의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김 의원이 정의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앞으로 돕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의원은 정의당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발단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낙태죄 관련 공청회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토론자에게 남성의 인식을 물었습니다. 남성의 인식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요? 예. 네. 그러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의당이 이를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김 의원은 정의당이 질문 의도를 왜곡했다고 반박한 뒤 논평을 발표한 대변인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김 의원이 30대 여성인 원외 대변인에게 중대재해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돕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도 공동 발의한 중대재해법을 협조하지 않을 리 없다며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한 정의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이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냐고 재반박하면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저희도 여러 차례 지금으로선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80석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지, 오늘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정치부 최주원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시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발언을 해서 표결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종료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자정이 되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일로 예정된 임시회에 자동으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정기국회는 오늘 끝나고 내일 임시국회는 이미 소집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승인을 냈는데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곧바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놓은 겁니다. 예. 임시회 첫날인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잡혀 있는데요. 과반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쪽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이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으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103명인 국민의힘 의원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한쪽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 필리버스터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민주당 의원 174명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의원, 그리고 또 최강욱 대표가 있는 열린민주당 의원 3명까지 동의를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예. 자, 그런데 20대 국회 때였던 때도 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까? 그때는? 예, 그때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20대 국회 역시 여당이 지금보다는 다소 작았지만 129석으로 다수당이긴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199개 본회의에 올라간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 임시회 사흘 동안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선거법은 통과가 결국 됐고요. 이후에는 여당이 3일씩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서 공수처법도 처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안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개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해서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3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외에 남북관계발전법이랑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임시회에서 한 개 법안당 24시간 동안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사흘이면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물어봤습니다만 법안을 많이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시간 오래 끌 텐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부분 설명드리면요. 이 당초에 야당에는 이번에도 전체 법안을 원래는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매일 임시회를 열어서 하나씩 처리를 하다 보면 이 필리버스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나왔었는데 쟁점 법안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법안을 확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이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생 법안을 야당이 볼모로 삼았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오늘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과정은 복잡합니다만 결과만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내일 오전 예정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징계위원 선정을 두고 그동안 일부 위원들이 고사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추 장관은 징계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라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명단 공개 불가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심의는 징계 청구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로 봐야 한다며 추 장관의 배제를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기피 신청을 위해 심의 대상자에겐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윤 총장에겐 징계위원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2014년 법제처의 관련 해석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징계 기록 일부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인 한 사람이 자료 일부만 열람하되 촬영이나 복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열람 허용에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 것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내놓은 라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비상식적 결론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를 지휘한 서울 남부지검장은 추 장관 스스로가 임명한 소위 추미애 측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인지, 추 장관 비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주원진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 중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라임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상식과 반대되는 궤변으로 제 식구를 감쌌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총장과 가까운 변호사가 술 접대 자리를 만들었다며 윤 총장과도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은 추 장관의 관심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해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당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정수 검사장을 남부지검장으로 보내 해당 수사를 총괄시켰습니다. 이 지검장은 일선지검장들의 윤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한 3명 중 1명으로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됩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검장 인사를 하더니 본인이 고르고 고른 사람의 수사 결과도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본회의 법안 심사 도중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지금부터는 갈수록 확산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1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2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처음으로 5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고 식당과 병원, 시장, 공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해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때문에 문을 닫은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상가입니다. 지난 1일 이곳 상인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주변 상인 18명과 확진자들의 가족 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일반적인 상가랑은 아무래도 다르니까요. 점포들이 있고 그런 환경이에요.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 집단 감염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감염이 넓게 퍼져 있는 겁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감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가나 서울역 등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익명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이나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했지만 이른 시간부터 긴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지금 현재 시간에서 9시까지 늘리면 한 50여 명의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감염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학교, 종교시설과 직장 등 장소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집 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노인 요양원에서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직원 6명과 입소자 10명입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요양원 직원은 종로 노래교실 관련 확진자인 가족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내 직원과 환자 50여 명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안양에서는 교인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된 종교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군포 과자 제조업체에서는 나흘 만에 직원과 가족까지 26명이 감염되는 등 경기도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가 좀 있지 않을까. 그분이 어디서 이제 감염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어서 부산에서는 모임을 한 일가족 8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의 오늘 신규 확진자 33명 가운데 18명이 가족 전파입니다. 가족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을 자제하여 주셔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이틀 사이에 학생 10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학교 112곳이 오늘 등교를 중단했고 확진 학생이 다닌 일부 학원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정부가 어제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밝혔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계약이 완료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임상 결과 때문에 올해 안에 FDA 승인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에 백신을 들여오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코로나19 백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유일한 제약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능 논란에 각국의 승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백신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회사 측이 이를 비공개해 미 당국자가 놀랐다는 겁니다. 실수로 정량의 절반만 접종해 효능이 90%까지 높아진 임상 결과도 논란입니다. 55세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는 없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회사 측의 해명은 부족합니다. Our data are all published. We're very confident in the results, but they have to be scrutinized. 이런 정보의 불투명성에 미 FDA의 긴급 승인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여기에 영국 내 생산까지 지연되고 있어 내년 2월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각국에 공급될 수 있는 것도 다 본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분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랑 저희가 논의 중이어가지고. 정부는 국내 생산분은 국내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나흘째 집에서 기다리던 환자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환자를 돌보던 가족들도 잇따라 감염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부족한 병상을 채우기 위해서 컨테이너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위독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청원자는 아버지가 지병이 있지만 나흘째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와 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빠른 대처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가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 시군이 지금 치료받을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282명, 서울도 125명에 이릅니다. 지난 2월 대구 1차 유행 때처럼 치료도 못 받고 숨지는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다다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병상 확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집에서 대기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홈케어 시스템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시립병원에 컨테이너 병상 150개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당 경증 환자 3명씩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4개와 생활치료센터 3곳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사태를 경고해 왔는데 왜 막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비록 경증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컨테이너 병상이 등장했는데 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인공호흡기 치료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 규모는 최근 2주 동안 약 2배가 늘어 149명입니다. 그런데 즉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현재 43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중환자가 43명 이상 발생을 한다면 일부는 당장 입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만약에 중환자가 입원을 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방역당국은 우선 177개인 중환자 병상을 연말까지 331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인 동시에 병상 확보를 위해 퇴원 기준도 완화를 했죠. 이 밖에 어떠한 대안들이 거론됐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한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를 중환자 병상으로 예,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병상 늘린다고 지금 야단 법석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일반 중환자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 중환자 치료엔 음압격리 병상이 필수인데요. 국내 음압격리 병상은 약 540개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 병상 177개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 환자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환자들과 섞일 경우 감염 확산이 우려가 되죠. 방역 당국도 이 방안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병상 부족은 시간 문제란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일주일 열흘만 더 지나가게 되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상들은 이미 포화가고 1, 2주 내에 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해서 집에 있다 보면 뭐 다른 가족에게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일이죠. 그렇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환자 본인의 건강도 위협받지만 가족과 지인도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다른 지역 병원으로의 이송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대구 때는 병상 부족을 다른 지역에서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백신 문제도 그렇고 병상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소위 K 방역을 너무 믿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 가운데 서울 종로 음식점과 노래교실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잡히지 않고 있죠. 오늘까지 파악된 확진자가 190명에 달합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저희가 종로 일대 방역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 카페에 앉아서 음료 마시는 게 금지되자 탑골공원 주변으로 335 몰려들었고 이 저녁에는 포장마차가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하겠습니다. 바닥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일행에 자판기 앞에선 여러 명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된 탑골공원 인근 다방엔 테이블마다 손님이 가득합니다. 보통 내기는 일단 마스크 잘 하고 지내야지. 안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20명. 날이 어두워지자 포장마차 안도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탑골공원 인근 음식점과 노래교실에서 확진자가 189명이나 나왔지만 대면 접촉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파고다 타운은 공연 관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맞은편에 있는 노래교실과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교실 등 인근 일대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출장 선별 진료소까지 설치됐지만 방역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서울나 인천 이런 데서 우리네들이 그런 데서 좋아. 나이 먹고 손녀놓고 오니까 집에 가야. 방역당국은 수도권 감염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모든 사회 활동은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겨울철 먹거리를 찾아서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이제 낯선 얘기는 아니죠.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떼가 나타나서 주민도 멧돼지도 혼비백산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2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단지를 내달리더니 근처 산업단지 주차장까지 헤집고 다닙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천안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소방과 경찰, 유해조수 포획단이 출동해 100kg짜리 어미와 새끼 등 2마리를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3마리를 이제 포획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온 건데, 서에서 한 마리, 이쪽 시쪽에서 한 마리 이렇게 포획한 상태고, 한 마리는 수색 중이에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상황이 끝났지만 출근길과 등굣길에 나선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당황스럽죠. 애기도 이제 학교 가야 되고 하니까 불안하죠. 왜냐면 앞뒤로 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멧돼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소방에 접수된 멧돼지 도심 출몰 신고는 12,0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갑자기 뛰는 등 자극하지 말고 수방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입양 후 생후 16개월에 양부모 학대에 숨진 아이가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됐을 정도로 장기간 학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직접 학대를 가한 엄마와 이를 방치한 아빠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6개월 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장기 절단 등 복부 손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부검 결과 조사됐습니다. 장기가 끊겨 뱃속에 출혈까지 생길 정도로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망 당일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도 학대 정황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유모차를 힘껏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에 따라 토대로 확인한 거죠. 서울 남부지검은 상습적인 폭행으로 입양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양어머니 장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에겐 학대치사 외에도 상습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아이를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입양딸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걸 알고도 방치한 장 씨 남편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학대 의심 신고에도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 7명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조만간 3번째 신고를 처리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훼손된 여성 시신이 불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동고남 집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온 점 등을 들어서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 남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폐교회입니다. 마당에 있는 쓰레기 더미가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합니다. 지난 8일 새벽 3시쯤 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는데 잿더미에서 훼손된 50대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도 불 끄고 보니까 이제 사체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수상생이라 한 3분의 1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동거남 58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빌라에서 숨진 여성과 살았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를 감안해 며칠 전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였는데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A씨의 집 방 안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가 가출했고 훼손된 시신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과 방 안에서 나온 혈흔의 DNA가 일치하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사흘 뒤 출소해서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충분한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분노 때문인지 온라인상에서는 사적 응징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서 경찰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소를 사흘 앞둔 조두순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2008년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2년으로 감경하면서 다시 공분을 일으켰었죠. 술 먹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럼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봐줘야지. 어느새 시간이 흘러 3일 뒤면 출소합니다. 그런데 이날 조두순을 찾아가겠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무조건이죠. 사적 응징을 하겠다던 2년 전 다짐을 잊지 않았다는 격투기 선수. 전체 한 7주만 만들어버리죠 뭐. 잘 때릴 수 있어 내가. 해당 영상에는 응원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도 조두순을 찾아가겠다고 했죠. 조두순 출소날 뭔가 가서 때 해야 되나. 내가 마더라도 내리고 가야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의 새 주소를 찾는 글이 올라오거나 사전 답사를 다녀왔다는 네티즌 등 사적 응징 예고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조두순이 보복에 대비해 1시간당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며 체력 단련 중이라는 목격담이 보도되기도 했죠. 하지만 교정당국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교정당국도 보복을 우려해서인지 출소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새벽 6시를 전후해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만 알려졌죠. 전자발찌를 차기 때문에 교수 출소할 때부터 보호관찰관이 그 교정시설에 가서 저희가 보호관찰소로 많이 오죠. 가족 차량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차량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재심을 가능하게 해달라, 다시 교도소에 넣어달라 등 출소를 우려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죠. 하지만 조두순은 이미 확정된 형을 모두 맞춰 다시 처벌할 수 없고 사적 응징을 가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어서 처벌 대상입니다. 사적으로 보복이나 테러하면 음흉하게 처벌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될 사안이겠죠. 조두순을 24시간 1대1 밀착 감시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길.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무인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점도 이점인데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싹 가린 좀도둑들이 나타나서 물건을 쓸어가는 건데요. 어느 정도인지 배상윤 기자가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4시 청주의 한 무인 편의점.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또 다른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담배 진열대 앞에서 가방을 열고 담배 수십 보루를 태연하게 챙겨 넣더니 잠시 뒤 계산도 하지 않고 유유히 출입문을 빠져나갑니다. 점주는 야간 무인 편의점을 연 지 한 달 만에 피해를 입었다며 하소연합니다. 빈 가방을 꽉 채우고 온 것 같더라고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훔쳐가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뿐이죠.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편의점 절도 일당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에서도 무인 점포를 노린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무인 점포는 손님 100명 중 5명꼴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서 손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주들 입장에서 손님 출입을 제한하는 보안 장치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게다가 피해 금액도 소액이다 보니 신고를 해도 경찰 수사는 더딥니다. 화가 나죠. 근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수사와 진전이 없어요. 전국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카페는 3,000여 곳. 코로나19 확산을 타고 올 들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양심을 버린 좀 도둑 때문에 속이 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간 관련 11개 상임위를 먼저 옮기고 그 이후에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도 이전 논란을 의식해서 청와대는 옮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어쩐지 미지근합니다. 속사정이 있겠죠. 황정민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로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먼저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청사에 있는 정부 부처를 소관하는 기획재정위, 국토위, 정무위 등 일부만 우선 이전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가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내 출장 횟수가 86만 9,255회. 여당은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대로 두겠다고 했고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 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이전으로 이탈할 수 있는 서울 민심을 의식한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국회 부지 활용 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야당과 협의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야당도 별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여당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 박정준 기자가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8.2%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1.3%,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였습니다. 윤 총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1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달 대비 6%포인트 하락해 38.5%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도 전달 대비 6.9%포인트 오른 57.8%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25.8%로 선두권에 포함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 총장은 대구 경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권의 윤 총장 밀어내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입법 독주까지 겹쳐 중도층이 이탈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선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6.6%로 여당 지지 32.3%보다 앞섰습니다. 후보별 지지율은 박형준 18.6%, 이현주 13.6%, 김영춘 12.3%, 서병수 11.9%였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논란과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60% 이상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집요하게 깨려고 했던 이른바 강남 불패 신화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뜻이고 총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의미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박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지난달 2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는 13억 3,900만 원이었는데 3년 반 만에 2.1배로 오른 겁니다. 연초보다 거의 한 6억 이상 호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문정부 그 출범 기준으로 하면은 한 3년 전보다는 2배 이상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제 이번 정부에서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구가 평균 4,397만 원에서 7,221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2천만 원 넘게 오르며 강남 3구의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남 불패가 현 정부 들어 더 견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등이 집착돼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와 강남 재건축 불가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공급을 끊기다시피 한 강남의 집값을 오히려 더 끌어올린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낸 안에도 전제 조건이 여러 개 붙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조건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경영계는 노사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 환노위, 오전 11시 30분 법사위에 이어 저녁 6시 40분 본회의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쟁점 법안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급여를 주지 못하게 한 규정 등은 삭제했습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여러 단서가 달렸지만 상임위를 통과하며 이런 단서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계에 편향된 법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립적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갈등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입니다.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 규제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걸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계약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에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현역 군인 시절의 첫 흑인이라는 기록을 세워왔던 인물인데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IS 격퇴를 총괄한 중동 전문가로 불립니다. 이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은 흑인 최초란 수식어와 늘 함께했습니다. 2012년 최초의 미군 참모차장이었고 1년 뒤엔 중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IS 격퇴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무수한 기록을 깬 전장의 사령관은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군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에 오릅니다. 2011년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 시절에 현장을 찾은 부통령 바이든을 안내했습니다. It is my distinct honor and privilege to introduce to you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r. Joe Biden. 오스틴을 지명한 건 흑인 사회의 지지에 화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But I promise you, it'll be the single most diverse cabinet based on race, color, gender that's ever exis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바이든은 오스틴을 지명한 직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기고문을 내고 군대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내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국방장관은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 때문입니다. 오스틴은 2016년 퇴역했습니다. 바이든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낸 건 이 같은 자격 논란이 생길 것에 대비해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코로나가 노벨상 시상식도 바꿔놨습니다. 64년 만에 시상식이 취소됐고 메달은 택배로 전달됐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 주요 연말 행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성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참석자들이 건배합니다. 스웨덴 왕실 등 1,300여 명의 하객들이 함께했던 노벨상 축하연. 올해는 64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자기 동네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Of course, this year you will be celebrated with the distance forced upon us by the pandemic. And since you cannot go to Stockholm, your Nobel Prize medal and diploma have been brought to you here. 일부 수상자 메달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
존 레넌 4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다 같이 고인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소수의 팬들만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I was 7 years old at the time. You know, the mark that they've left on the industry is incredible, I think. 트리가 반짝이고 불꽃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수천 명이 운집하던 예수의 탄생지 베들레헴의 트리 점등식이 올해는 썰렁합니다. This year is different because there is no spirit of the Christmas. You can't see anyone here. Every year there was almost like 5,000 people here, and today there is almost like 50 or 100. 전 세계 산타들도 아크릴 장벽과 텐트 속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2월이면 연말 특수로 영국 1번지 대학로가 붐비는데요. 이 거리두기 격상에 공연을 해도 관객이 10명도 안 되는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연극계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불 꺼진 소극장 앞엔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동요 콘서트 구름빵으로 관객몰이를 했던 다른 극장도 철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이 지금 영업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5개월 때문에 이제 관갈도 없고. 연극 1번지 대학로에서 올 들어서만 소극장 2곳이 문을 닫은 데 이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곳만 4곳에 이릅니다. 12월이면 연말 특수로 북적여야 할 대학로가 이렇게 한산합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난달 예매 건수와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고 공연 건수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2칸씩 자리만 띄우면 관객을 받을 순 있지만 공연 시간표 보고 가세요. 할인님이 도와드려요. 공연장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4-5분 오실까 말까 해요. 거의 안 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나마 10명 남짓한 관객 앞에 선 배우들도 언제 중단될지 모를 공연 일정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요즘 축가 알바도 많이 줄어서 보통 상하차 알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알바 거기가 하늘이 별따기라. 그러니까 공연할 때 확실히 반응이 와야 저희도 신나게 더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가끔은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전국 공연단체 3,600여 곳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은 84곳에 이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넌 트로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뽕짝이요. 트로트는 우리의 마음이고 눈물이다. 영화 복면다로에서 록가수를 꿈꿨던 봉다로는 트로트를 부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면을 쓰고 방송에 출연했다가 도리어 큰 인기를 누리죠.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불러일으킨 트로트 열풍과 묘하게 겹칩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는 지난 추석 트롯 어워즈 무대에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노래라도 시대를 위로하고 사람들 가슴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면 반짝하고 사라지죠. 가왕 나훈아도 나라를 지킨 건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추석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한 홍보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멋진 포즈로 서서 추석에도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이 추석 포스터와 대비돼 일선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놔두고 장관 홍보를 하느냐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2월 이후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3개뿐입니다. 수도권은 이제 12개밖에 남지 않아서 컨테이너 병상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긴 겨울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연일 K-방역의 성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이렇듯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리다 정작 백신 확보 준비에는 실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를 향해 마침내 포문을 연 인류의 반격을 보면서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부러움과 걱정, 불안이 뒤섞인 마음 한구석에서 정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고개를 드는 것을 누르기 어렵습니다. 12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미덥지가 않습니다. 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으로는 눈이 조금 쌓이기도 하겠지만요. 대부분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양이 적더라도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아침 시간대라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얇은 빙판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와 안동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좀 풀리는 대신 역시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데요. 내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과 밤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 다음 주부터는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